일정이 굉장히 바쁘심에도 유치원, 초등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 참여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흔쾌히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예, 소개드립니다. 윤건영 충청북도 교육감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윤건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을 뵈니까 좀 겁도 나고 마음이 설레네요. 일정 연수에 함께 하신 우리 충청북도의 유치원 초등학교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여름 방학에 좀 쉬셔야 될 텐데 어쨌든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일정 연수를 들을 수밖에 없어서 이번 방학은 좀 힘들 수도 있고 또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서 배우는 마음으로 피교육자가 단점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적 유의나 즐거움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작년 7월 1일부터 교육감에 취임을 했습니다만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무사히 교육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해야 될 역할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충북교육을 여러분과 제가 똑같이 비중이나 한 역할이나 n분의 1을 책임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렇게 중차대한 글쎄요, 제 입장에서는 참 아무나 할 직업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교육감 역할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던 것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정 연수라고 하는 것은 2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한동안 실제 현장의 실무를 경험하고 정상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장시간 긴 연수를 할 수밖에 없고 아마 이 연수는 뭐 지금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과거에는 평생 한 번밖에 없는 연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에서 관리자가 되기도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연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여러분 너무 이 일정 연수에 구속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이 일정 연수 이번 기간에 여러분들이 학부 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한 입장에서 이번에는 이론과 실천을 병행해서 공부를 함으로써 진정한 유치원, 초등학교 전문가인 교사가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지기보다는 비대면 수업도 있었고 또 유사시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 현장에서 있었던 정형적인 모습과는 다른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교직에 임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연수 과정에서 여러분은 많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뭐 저도 교사 생활을 좀 하다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서 학위를 마치고 94년 3월에 청주교대 교수로 28년 동안 초등교사 양성하는 일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초등 선생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제가 대학 총장 시절에 그냥 가끔 오가다가 봤던 사람이긴 할 텐데 원래 저는 교과교육 전문가입니다. 도덕과 교육 1을 교대에서 필수 과목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는
전문직에 있는 여러분 선배님들 중에는 93학번, 94학번부터 시작해서 97, 98, 20학번까지는 거의 내 수업을 다 들어든 분들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오늘 이 시간에 100분 동안 하고 싶은 또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두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다 아십니다만 학교 현장이 이제는 삼겹종이 될 정도로 험악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사례를 당하면서도 참고 꿋꿋하게 버텼는데 더 극단적인 상황을 그런 그 참사로 이어져서 우리 모든 교육공무원들이 지금 슬픔을 잠겨 있는데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저도 그 가르치는 교육자 입장에서 피교육자와 대립도 많이 해봤고 또 제 아이들도 초중고등학교를 충북에서 다 보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연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는 평생직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 부정적인 면이 없진 않지만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이 교직처럼 좋은 직업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 기간에 여러분들이 우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개인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고 나는 앞으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분의 정체성 문제를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체성에는 단지 개인적으로 내가 수동적으로 수세적으로 참고 방어하는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는 공격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역할이나 내 위치를 더 펼쳐나가면 그게 오히려 힘이 덜 들 수 있습니다. 저는 가끔 학생들 앞에서 얘기할 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시험을 볼 때 딱 하다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그 순간 이 문제가 어려우면 나도 어렵으면 주변에 누군가도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마음을 먹으면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 오히려 내가 어렵고 그래서 왜 나만 이럴까 왜 내가 이렇게 될까 하는 소모적인 것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힘든 상황을 나 말고 또 누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것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누군가 있을 때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헤쳐나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의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여러분 관점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생각이 좁아지지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서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 나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있고 주변에 누가 있기 때문에 생각의 깊이가 넓어지고 커지고 또 여러분의 시야가 또 여러분의 그 자세가 혼자보다는 마음속에서 나와 또 다른 나가 있다는 것으로 저는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힘들 때 너무 혼자 고민하시고 그걸 고통스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거는 주변에 인생 살면서 적어도 항상 제가 뭐 대학 때도 항상 한 얘기 중에 하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 꼭 지켜야 될 것은 내가 없을 때 나를 챙겨줄 사람이 꼭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인생의 가장 지혜로운 겁니다. 학교에서도 어디 가면 그 중에 좀 이렇게 살펴보고 정말 저분은 믿을 수 있고 내가 대화할 수 있고 주면 먼저 마음을 열고 그분하고 대화를 해서 그분을 먼저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공감하고 서로 행동하다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뭐 갑자기 그 자리에 없을 때 왜 없는가 또 그 내가 없을 때도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챙겨주는 그런 꼭 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드는 게 저는 여러분이 직장을 생활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좀 여유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연수 때는 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이냐 생각하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연수 기간에 뭐 다양한 공부를 할 텐데 지금 제가 아직도
내가 가면서 이제 연수 프로그램 책 좀 달라고 이제 공부하다가 여러분 연수 기간에 내가 공부가 쉬운 그 강의가 있으면 꼭 와서 보러 한번 올 겁니다. 같이 강의 들을 텐데 그때는 강의를 같이 들으려고 올 겁니다. 같이 들을 텐데 이번 연수 과목에 보면 뭐 이론적인 거, 또 실천적인 거, 시대의 흐름에 대한 얘기 다양한 연수를 할 텐데 그 과정에서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딴 입체해서 지금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나에 대한 정체성을 찾고 난 뒤에는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전문가입니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거든요. 전문가로서 이 때문에 내가 앞으로 적어도 최소한 30년 이상 교직에 머물면서 여생을 지내야 되는데 물론 뭐 62세, 앞으로 65세 정년장인데 70대 정도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제1막, 2막의 인생에서 이번에 연수가 여러분이 어떤 길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해서 한 번쯤 정리하고 정립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냥 허투루 생각하지 마시고 좀 즐기시면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내용 뭐 지금 이제 강의 중에 주간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연수가 여러분에게 좀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해서 나를 찾고 내가 전문가로서의 교사로서 해야 될 일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방향을 잡으면 여러분의 생각이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나타나는 많은 어려움이나 힘든 일을 그 내용이나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세상을 떠난 그 동료 교사나 주변에 있는 사람의 생각을 또 해야 되겠고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해결할 것인가 할 때 꼭 여러분이 너무 소모적으로 혼자 닫혀있는 사고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열려있는 사고로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진정한 내가 교사로서의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전공 영역에 대한 것, 인간관계에 대한 또 이 시대의 흐름에 대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에 대한 것 이 다양한 걸 좀 고민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연수 끝나고 마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현장에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제까지 했던 그 모습에서 더 나아가서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여유도 가지고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를 방어할 때가 아니라 내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큰 그릇을 만들어서 오히려 비웠을 때 채워지는 것처럼 작은 공간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큰 그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비워두면 들어올 수 있게 제자나 학부모나 학교의 동료 후배든 선배든 또 관리자든 그런 분들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달라질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새로운 계기가 있었는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감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분들이 좀 학교에서 즐겁고 행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무리로 얘기하겠습니다만 교육감은 학생을 위해 헌신하는 선생님을 위한 교육감 되겠다고 공언하고 다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한 도구입니다. 학생을 위한 건 선생님이 교육감이 아니에요. 학생을 위한 교육감이 되겠다고 하는 공약은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학생을 위한 건 선생님이 하시는 거고 선생님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는 교육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이제 허언을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디 가서 하는 얘기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학생들이나 학부모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학교가 정상화되려면 선생님들이 열정 가지고 당당하게 앞서야 되는데 이번 연수는 여러분이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이 전문가이고 여러분이 스스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아를 찾고 자아 정립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할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미래 교육 이야기. 저는 교대 교수 생활을 하다가 우연기에 충북 교총회장도 하고 그 와중에 주변에 권유가 있어서 교대 총장을 했습니다. 총장을 하는 중에 저보고 충북에 있는 교육계 대원로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너 교육 총장 때려치고 교육감 좀 해라 했을 때 참 두려움도 있었고 결국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제가 4년 동안 임기 끝나고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말았는데 임기 끝나고 연구년을 해서 교환 교수로 미국을 가려고 다 준비하고 이렇게 미국에서 집도 주고 이렇게 공항에 픽업도 한다고 해서 준비해놓고 가려고 했었는데
바로 출발했으면 되는데 또 늘 이상 후임 총장이 그래도 인수인계하고 한 달 정도는 지키고 있다가 간 게 도릴 것 같아서 2월 말에 끝나고 바로 출발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남 생각하느라고 3월 말에 출발한다고 했더니 3월 중순에 출발하기 직전에 학교가 폐쇄가 돼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물면서 내가 미국에 안 가지 못하는 건 네 운명인가 보다. 그렇게 주변에서 이제 안 가게 된 건 그때 조금 가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가지 말라고 준비를 하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제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 그럼 내가 만약에 충북의 교육을 책임진다고 하면 내가 뭘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생각했던 게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지속 가능이라는 단어는 환경위기 때 등장된 거지만 지금은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다 포함되는 어쨌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개인과 공동체가 국가 간에 세대 간에 모든 것은 지속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큰 포괄적인 의미로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이제 그러면 그 단어 뒤에 뭐가 들어가야 충북교육을 끌 거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요새 뭐 행복, 함께라는 말이 등장해요. 함께, 행복한 거. 같이 가는 거. 그다음에 동행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각한 게 동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이 충북교육의 비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냥 혼자 뭐 주변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만들어놓은 공약 가지고 나가겠다고 이렇게 허언한 것이 아니라 제 스스로가 충북교육은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비전이 지속 가능한 공감 동행 교육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충북교육 나갈 때 이 단어는 내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지속이라는 단어는 인지적인 거고요. 공감이라는 단어는 정의적인 거이고 그것들은 행동을 하는 게 행동적인 겁니다. 기정행의 통합적인 영역을 생각할 때 지속하는 공감 동행 교육인데 우리가 그러한 면에서 충북교육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큰 흐름을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미래학적 사회 변동력 입장에서 여러분이 다 읽은 내용을 정리하면서 제 나름대로 제가 생각한 교육의 패러다임이 지식의 단계의 교육에서 지혜의 단계의 교육으로 넘어가는 것. 4차 산업혁명인데 1차, 2차 산업혁명은 육체적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라면 3차,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적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인데 2차 산업혁명까지가 육체적 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의 공유 교육이었다고 하시고 그 교육이 지식의 시대 교육이라면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의 지적 노동까지도 기계가 대체하는 시대의 새로운 교육의 패러다임은 지혜 단계의 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식의 단계의 교육에서 지혜의 단계의 교육으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고민을 몇 가지 설명해 보기 위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래사회의 새로운 상황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미래사회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하고 그 변동무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그중에 특히 중요한 챗GPT 문제 그 다음에 가상공간의 문제 요거에 대해서 그냥 스쳐져 나가는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이 단어 너무 많이 읽는 거죠. 자꾸 얘기하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지, 그죠? 학부 때도 공부했고 임용고사 준비할 때 공부했고 현장에 틈틈이 연수 공부했고 뭐 했는데 또 저기 얘기하느냐? 이거 넘어가고 거죠. 자, 사회변동론 입장에서 얘기할 때 이 사회변동론의 가장 대가는 엘빈 토플러입니다. 농업혁명 시대의 제1의 물결에 인간이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것이 근거가 돼서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졌고 기계화가 시작되면서 제2의 물결이 나타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그것이 새로운 사회가 이루어졌고 제3의 물결이라는 정보혁명이 현대사회의 변혁의 근간이 됐다면 이 엘빈 토플러가 말한 이 1, 2, 3의 물결은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육체적 노동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겁니다. 이때는 자식이 많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고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은 지금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농업 얘기를 하면 저는 여기서 10차 산업을 얘기를 하는데 1차 산업의 원료, 2차 산업의 제조, 3차 산업의 서비스업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다 모아서 6차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스마트팜은
첨단 4차 산업혁명에 인공지능이 기반된 스마트팜이 되면 4차 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10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현대적인 의미의 농업혁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제자들도 시골에 있는 아이들에게 농사 짓는 것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어르신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농사 짓는 게 부끄럽고 진짜 너무 힘들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지금 시대의 스마트팜은 컴퓨터 앞에서 프로그램 보고 키보드 누르는 게 농업인이지 삽들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게 이제 엘멘트 포는 제1의 물결이고요. 제2의 물결은 공장에서 많은 대량 생산하는데 노동자들이 주어진 직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제품을 생산해서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산업혁명 시대 제2의 물결적인 논의에서의 그 문제는 결국은 공급자가 많은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소비자에게 판촉을 축제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2 물결이고요. 제2 물결은 엘멘트 폴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넘어가면. 이거를 2016년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책을 썼는데 산업혁명의 변화는 첨단 기술이 발전하는 것에 따라서 사회가 변하고 제도가 변하고 문화가 변하는 그 급격하게 변하는 혁명이라는 단어를 얘기했고 1차 산업혁명은 증기관이 만들어져가 기계가 될 때 나타나는 것이고 2차 산업혁명은 전기가 만들어져서 대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컴퓨터가 만들어서 자동화되고 그 이외에 많은 기기들이 만들어져가지고 지능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아는 내용입니다. 수백 명이 배틀에 앉아가지고 짜던 저거를 강력기가 나오면서 일시에 인간의 육체적 노동을 기계가 되는 가장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전기가 저장이 될 수 있고 전달이 될 수 있으며 나타나는 게 결국은 컨베이어 벨트라는 대량 생산 체제를 만들기 시작해서 얘는 사회가 공급자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적인 노동 중에 처음에는 계산 능력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계산 능력. 그것을 인용하기 시작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었는데 이게 이제 가상공간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이제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현실 공간과 다른 또 다른 세계가 만들어진 거죠. 이때부터 우리가 현실 공간의 영토를 얘기합니다만 가상 공간의 디지털 영토 얘기가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블록체인이나 드론이나 뭐 이런 게 만들어져 3D 프린팅이나 뭐 이런 게 만들어져 가지고 4차 산업혁명이 나온 겁니다. 지금 이 1차, 2차, 3차까지의 논의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등장되는 이 세대적인 변화의 혁명은 뭐 사람마다 달리합니다만 어떤 사람은 수백 년, 어떤 사람은 1000년 만의 변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를 이렇게 구분해보면 다 이야기한 겁니다. 이걸 조금 더 정리를 하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사실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 이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아주 고유명사가 됐지 다른 나라에 그렇게 쓰지를 않아요. 이 4차 산업혁명 단어가 아주 구체 등장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독일에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독일은 그 이후에 인더스트리 4.0, 2.0이라고 해가지고 대안을 좀 바꿉니다. 바꾸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을 이 시각에서 보면 제1의 물길, 제4의 물길을 갈 때 제1차 정비혁명이 있고 제2차 정비혁명을 구분해서 1차 정비혁명은 컴퓨터의 자동화고 2차 정비혁명은 다양한 클라우드, 인공지능에 근거한 지능화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의 핵심은 기술의 발전입니다. 기술의 발전. 농업기술, 산업기술, 정보기술, 지능정보기술을 발전하는 겁니다. 요거를 우리가 많이 본 그림인데 요 그림으로 보면요. 전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 2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육체노동을 기계가 대체하는 겁니다. 3차와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지적노동 기계가 대체하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지식의 시대에서 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교육의 패러다임의 전환의 관점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면 1차,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지적인 노동을 기계가 대체한 시대는 지식의 단계의 시대고 교육이고 3차를 거쳐 4차 산업혁명 넘어갈 때의 교육은 인간의 지적 노동까지 기계가 대체한 시대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지혜의 시대로 넘어갔고 교육도 지혜의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이 등장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챗 GPT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이 초연결, 초지능, 데이터 시대, 또 거기에 뭐 융합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제가 한동안 이거 가지고 이제 다른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강의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뭐 버전업해서 두 가지만 얘기를 하는데 챗 GPT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GPT라는 건 생성형 AI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그 GPT는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라는 이 단어는 2017년에 구글이 만드는 겁니다. 구글이 만들어 멈칫멈칫 하는데 오픈 AI에서 GPT를 가지고 앞에 채자를 붙여가지고 작년 11월에 치고 나간 겁니다. 앞으로 모든 사업이나 기업이나 기술 경쟁은 속도전이 돼가지고 이 빠른 속도전에 교육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따라가지 못하는 게 한계거든요. 점점 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뭐 이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또 저거 또 시작하니 뭐 이렇게 얘기할 거라서 좀 제가 응용해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이 다 챗GPT를 안다는 수준을 놓고 제가 최근에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 챗GPT가 3.5라고 하는 건요. 작년 11월 30일까지 정보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딱 닫아놓고 그걸 가지고 돌린 3.5입니다. 이때에 이 생성형 AI라는 것은 인간이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인간이 넣어놓은 모은 수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것을 통계적으로 거기서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생성되는 거예요. 이게 GPT라고 하는 건데 3.5에서는 변호사 시험에 이 인공지능을 투입했더니 100명 중에 90등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 1월, 2월에 GPT 4.0이 등장했는데요. 지금 불과 얼마 만에 버전업된 지역에서는 100명 중에 10등으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근데 아마도 근데 이거는요.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진행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사실은 이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이 챗 GPT라는 것, GPT라고 하는 것은 질문 여러분 다 많이 해봤겠죠. 질문하면 답이 나오는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더 아주 넓고 깊고 빠르게 답을 해주는데 내가 모르는 것까지 다 알고 지금 답을 해주니까 이건 좀 우리보다 능력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능력의 기반 중에는 챗GPT는 원래 이 데이터 기반 데이터가 입력돼서 나오는 건데 이게 사실이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미 연수를 많이 받으셨기 때문에 GPT에서 나온 그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인간이 그 수십억 최근에 GPT 3.0은 이제 1조 개의 그 코퍼스 말뭉치를 입력시킨 거고 그 입력시킨 말뭉치 중에 다음의 단어가 어디로 나올 것인가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적인 하나의 데이터지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생성형 AI가 등장해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가질 아이들은 점점 더 이제까지 우리는 인간과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살았다면 우리 아이들은 인간과 인간보다는 그냥 뭐 평범하게 하나의 장사미사로 그냥 근근히 돈 벌고 가족을 꾸리고 사는 사람으로 한다면 뭐 지금과 똑같이 하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공헌도 하고 리더가 되고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여러분의 제자를 키운다고 할 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인간과 인간을 떠나서 인간과 인간에 맞는 기계와 공존하고 경쟁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길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 챗 GPT 시대에 우리 교육은 결국은 지식의 시대에서의 그 지식을 이해하고 파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런 많은 지식을
알고 있는 걸 꺼내서 인공지능 GPT에서 생성해서 꺼내가지고 여러 가지에서 꺼내서 그걸 비교 분석하고 하는 메타인지적 관점에서 교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가르치는 여러분들은 생각이 한 단계 고도화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챗 GPT의 속성을 분명히 알고 이미 뭐 청주교육지원청에서도 챗 GPT를 활용한 교사학습 방법에 책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걸 쭉 읽어보고 한번 봤는데요. 그것이 실용적인, 기능적인 관점에서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가지고 본질적인 면, 그것이 가지고 역기능적인 면, 그것이 인간에게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너무 할 사안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일정 연수를 끝나고 나가면서 그런 기능화된 지식을 만드는 책을 넘어서 1급 전교사라는 전문가가 됐을 때는 진정한 전문가로서 아이들 앞에서 이런 첨단 기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오픈 AI 챗 GPT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요새 지금 나오는 게 뭡니까? 구글에서 바드가 나왔고요. 요새 이게 신문에 보니까 이제는 이 구글의 바드는 거기서 이제 그 LLM이라고 해서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 회사가 있고 그 언어 모델 LLM이라는 그 모형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챗봇이라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오픈 AI는 GPT라는 LLM을 근거로 해가지고 챗 GPT가 나온 거예요. 구글은 처음에 본인이 만들었다가 뒤늦게 해냈습니다만 구글은 팜2라고 해서 LMM을 팜2 모델을 만들어가지고 팜2를 놓고 그것을 가지고 만든 게 바드입니다. 오픈 AI 챗 GPT라면 구글은 바드입니다. 이 오픈 AI에서 나온 것을 챗 GPT를 가지고 검색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고 이 구글은 이 바드 가지고 검색 기능까지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최근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메타로 회사를 바꾸면서 이 메타도 LLM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리마라는 툴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최근에 이 LLM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픈 AI와 구글은 인공지능 LLM 대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폐쇄형으로 만들어 놓고 유료로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그 일정의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쓸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처음에는 이렇게 3.5는 던져놨다가 지금 4.0 폐쇄로 묶어놓고 월간 $20나 더 큰 돈을 줘야 챗 GPT 4.0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리마2는 메타에서 나온 것은 오픈소스로 해가지고 다 공개를 했다는 겁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최근에 선언을 했어요. 챗 GPT는 3.5는 1억 7,500개의 파라미터, 메가변수가 들어가가지고 통계가 나오는데 4.0은 지금 1조 개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메타에서 나온 LLM은 소형으로 만들어가지고 70억 개짜리, 130억 개짜리, 700억 개짜리 소형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다 오픈소스로 해가지고 누구나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전 이 대목에서 뭘 봐야 되냐면 앞으로 여러분이 충청북도에서 교사를 하면서 제가 한 바람은 제가 앞으로 연수를 3개를 할 겁니다. 3개. 하나는 디지털 역량 연수에 대한 것을 할 겁니다. 또 하나는 평가에 대한 역량을 하는 연수를 시작할 겁니다.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론에 대한 역량 연수를 할 겁니다. 그러면 기초기 기본과정, 심화과정, 전문과정, 마스터 과정을 해가지고 지금 그 평가 관련된 건 지금 전문가 과정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일정 도 고수가 되면 그분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충분히 이끌어 나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개 중에 하나는 디지털 역량인데 이 디지털 역량 강화를 하는 차원의 이 연수나 여러분이 그 전문가가 되려면 지금 말한 이
인공지능의 생성형 인공지능의 변화 과정에 대한 것을 추적하면서 그것을 학교 현장에서 교사학습 방법으로, 학교에서 평가의 방법으로, 학교에서 인간관계 방법으로,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이 전문가로서 학교 현장에 쓸 수 있는 그런 방법과 더불어서 앱을 개발해가지고 좀 창업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전문가는 그걸 쓰는 거거든요. 저도 교사라는 교직의 상범대나 뭐 교직 전문가 돼가지고 저도 뭐 중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 제가 2007에서는 중앙교육엔 플러스고 2009에서는 금전출판사 교과서 대표자가 돼서 그 책을 써서 검증 인증받아가지고 전국에 한 1년에 한 10만 명까지도 제 책을 선택한 적이 있었는데 이상히 충북은 제가 쓴 책을 한 번도 선택한 적이 몇 건 되고 있었어요. 서너 번 안 됐었는데 여러분들도 교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교과서 개발하는 전문가 이런 그 첨단 에듀테크를 가지고 여러분이 뭔가 취미로 즐기면서 교실에서 아주 힘들게 싸웠을 때 집에 가가지고 다 잊어버리고 음악을 하든 뭐 그림을 그리든 뭔가 해서 그런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또 다른 걸 만드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이 생성형 인공지능의 변화는 이제까지 어느 것보다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이나 뭔가 전문가가 되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무한 열려있는 공간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구글이나 메타나 오픈 AI는 국제적인 것도 가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네이버 같은 경우도 하이퍼 글로벌 X라는 거 지금 만들어가지고 하이퍼 글로벌 X라고 만들어서 이제 LM을 좀 투자하고 있고요. 지금 LG에서는 엑사원이라고 해가지고 어제 공개했습니다. 오픈 AI가 국제적으로 공개를 먼저 했다면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더 많이 준비를 하고 더 큰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사실은 먼저 지금 터뜨린 거는 LG입니다. LG에서 이미 그걸 내세우고 얘기하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오픈 AI에서 만드는 그 챗 GPT를 가지고 코 GPT를 얘기하고 있고 거기서는 이제 그 코 챗 GPT를 얘기하는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SK, 네이버 이런 LG 여기 지금 뭐 KT도 등장하고 KT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지금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그 첨단 AI 생성형 인공지능이 변하는 과정을 추적하면서 그것을 여러분의 시각으로 초등학교 교사의 전문가의 눈으로 유치원 전문가의 눈으로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내 교과 콘텐츠도 개발하고 쓸 수 있는 걸 생각하면 무한히 열려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연수 기간에 각각의 교과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시각이나 교섭 방법론이나 평가에 대한 거나 역량, 디지털 역량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만 이 문제를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주 대단한 것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소위 모델러티라고 해서 우리가 언어가 있고 이미지가 있고 동영상이 있고 거기에 그 쓸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많은 것을 이 LLM이나 거의 그 챗봇에서 어떻게 활용에 따라서 이제는 이게 대형화되는 거 소형화되면서요 다 지금 특정한 영역에 따라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것에 따라서 가르쳐야 되는데 만약 가능하다면 우리도 뭐 이제 아마 지금 얘기로는 이제 이게 소형 LLM이 되면 뭐 내년쯤이면 스마트폰, 핸드폰에도 이것이 파라미터가 몇 억 개 정도가 되면 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의 용량이 커지고 이 LLM의 그 파라미터가 좀 소형화되면 맞춤형으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만드는 회사에서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스타트업이 등장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줄 때 여러분이 오히려 이 생성의 인공지능에 대한 공부를 좀 하시고 그런 생각의 상상력을 갖는 씨앗을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긴 길었는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뭐 시험 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또 아마 이 얘기에 대해서는 뭐 지금 다른 수업 가지고 다른 전문가가 이 연수에서 많이 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기능적으로 활용하는 전문가도 중요합니다만 본질적으로 그러한 기술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쓰이겠고 몇 기능이 뭔가 이런 걸 보면서 적어도 초등학교 학생, 유치원 아이를 가르치는 전문가는 첨단 기술에 나타나는 실용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원리나 그걸 터득해서 응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역기능까지도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또는 상상력을 창의성을 발휘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은 다 여러분이 일상적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생긴 가장 최근에 가장 인기 있고 많이 수요가 되는 직업이 뭡니까? 네? 고맙습니다. 역시 여기서 많이 본 분이네. 네. 교대 학교 때 공부 학생이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여러 가지 문제 상황이나 것을 생성 인공지능에 어떠한 문장으로 어떠한 질문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챗GPT에서 나오는 답이 틀리기 때문에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고 서술어가 뭐고 형용사를 뭘 넣을 건지 이 배열에 따라서 생성 인공지능에서 나오는 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는 문제 해결은 인공지능이 다 하는 거고요.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고 질문을 잘하는 사람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신문에 보세요. 앞으로 사원 채용을 그동안 정시청에 대해 수시청으로 바뀌었는데 어느 신문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느 임원이 우리 회사는 앞으로 시험을 볼 때 과거에는 이러한 문제를 제시해 놓고 이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이렇게 문제를 냈는데 앞으로 우리 채용시험에서는 어떤 상황을 두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 질문하는 문항을 만드는 게 시험 답이라는 거예요. 시험을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가르친 아이들이 이 다음에 사회에 나갈 때 해야 될 인재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이 생성형 인공지능 관점에서 보면 미래의 진정한 인간의 분류는 전 세 가지 분류되겠는데 이제 두 분류되면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과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 그나마 할 수 없는 것은 논리적인 추론이나 기억하는 건 다 하고 이제는 해석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공감 능력, 감정적인 것 중에서도 순간순간 벌어지는 가변적인 것, 거기 이제 많은 인지적인 것과 공감적인 것이 포함되어 나는 직관력, 통찰력, 거기 더 나가면 감성, 이성을 넘어 영성적인 것, 그림이라는 것도 이제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이 더 화려하고 정밀하지만 거기에 인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인 정신이나 그 작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나 혼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 따지는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교육했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소중한 시대로 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누가 하느냐? 이제는 기계가 다 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이 내용은 뭐 가상공간, 현실공간 다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는 뭐 증강현실까지 되고 스마트 글라스를 쓰고 헤드기어 쓰고 나면 뭐 사회는 현실공간이라고 하는 건 혼합공간이 현실공간, 가상공간이 포함되는 것이고 이거 혼합공간이 되는 거죠. 이게 곧 나온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상상을 초월할 게 스마트 클래스를 딱 쓰고 가면 이미 그 가장 가능한 게 중국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이 인권 문제를 논의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안면을 다 지금 저장해 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안경 쓰고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안경 쓰고 있으면 요 앞에 있는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요 안경 위에 이 사람 이름은 뭐고 어디 출신이고 하는 게 뭐가 다 나오는 시대가 올 겁니다. 결국은 지식을 가지고 이해하고 파악하는 수준까지는 다 기계가 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미 SFL 많이 나오잖아요. 눈으로 마음으로 쓰면 그게 바로 이렇게 바깥으로 모든 기계에 행동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전 프로라는 게 공간 컴퓨터라는 게 더 나오고 여기에 이제 지금 현재 컴퓨터가 양자 컴퓨터로 들어가면
지금 앞으로 이제 세계 기업의 흐름은 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바이오로 넘어가지요. 바이오로 넘어간다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로 간다는 겁니다. 하여튼 세계 최고의 그 기업가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흐름이 그렇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시면 돼요. 사전 투자하세요. Quest Pro uses high-resolution cameras that 근데 많이 안 capture 하는 게 4 너무 times as many pixels as Quest 2, and an additional RGB camera to turn pass-through into full color, along with a depth system made to understand your environment and work with it. And with scene understanding and anchoring, objects in your room can become part of the virtual experience. You can see here how people's avatars reflect their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 얘기할 때 아까 초연결 초지능 데이터 시대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입력을 하는 이 데이터는 사실은 데이터 기반 사회라는 게 앞으로 핵심이 되고 데이터 기반 교사학습 방법이 다 등장을 하는데 이 데이터도 정부 사역에서는 네 가지 구분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있지만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데이터. 자료는 자료. 여기서 의미가 부여되면 정보가 되는 인포메이션이 됩니다. 이 정보가 보편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보편화되면 가치가 주입되는 이게 이제 지식이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지식을 체득하고 이해해서 그걸 가지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나 일상생활 속에서 실행하고 행동을 옮겼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이롭고 모두에게 이로우면 그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에서 인포메이션에서 너리지에서 지혜로 넘어간 이것이 앞으로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면 이제는 요 지식의 단계까지가 요게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을 저장하고 파지하고 하는 것까지가 2차 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육체노동을 기회가 됐던 시대의 흐름입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인데 인간 지적노동까지도 기회가 됐던 시대로 넘어가면 결국은 지식을 해석하고 파지하는 것은 다 기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은 한 단계 올라가야 되겠죠. 그게 지혜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의 단계에서 지혜 단계로 넘어갈 핵심이 뭐냐면 그게 경험이라는 겁니다. 경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든 수업이나 모든 교육이 교실에 앉아가지고 아이들한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에이전시가 돼가지고 배우고 그걸 터득하고 체득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걸 가르쳐야 된다. 주입식 교육은 과거지향적이라는 그 주입식의 논리가 지식의 시대의 교육이라면 미래의 교육은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교육자가 중심이 아니고 가르치는 중심이 아니라 배우는 사람이 스스로 그걸 경험을 하게 해서 체득해가지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육이 지혜의 단계의 교육으로 넘어간다고 보고 그렇게 따지면 지식의 단계의 교육에서 지혜의 단계로 넘어갈 때 교육의 패러다임도 변화해야 된다.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모든 교육의 방법론을 쓰면 다 지금 이 시각에서 보는 겁니다. 거꾸로 학습도 그렇고 프로젝트 학습도 그렇고 이제는 PBL도 과거에는 문제 해결 능력인데 이제는 증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로젝트 베이스 기반으로 한다든지 모든 게 다 데이터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그거를 내가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문제 상황이나 해결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가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은 지식의 단계에서 지혜 단계에 넘어간다고 보는 겁니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지식의 중심에서 지혜 중에 넘어가는 교육이고요. 이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는 단어가 뭐냐? 역량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산업혁명의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지식의 특성과 지혜의 특성, 육체적 노동에서 지적인 노동까지도 기회가 되는 시대의 변화, 이거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기는 게 역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제가 설명했습니다. 2007년 교육과정이나 2009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연구자들이 계속 이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1997년에 OECD에서 대세코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제는 미래사회 2000년 밀레니엄을 넘어가는 시대에 미래사회의 인간에게 필요한 역량을 얘기할 때 대세코 프로젝트를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상호작용 역량,
도구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 자율적인 사고 활동 역량. 이 세 가지를 얘기했고 이것이 그 이후에 2000년 넘어오고 2010년 이후로 되면 이 OECD 다시 등장된 뭐냐면 또다시 이제는 역량이라는 단어를 러딩 컴퍼스 2030이라는 걸 제시하면서 역량이 더 나가서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역량이라는 개념은 이 역량의 개념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 1900년대 초반에 자본주의가 팽창하고 대량생産체제가 됐을 때 기업에서 노동자들의 생산성 향상을 하기 위해서 연구소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게 역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2009년, 2010년, 2015년에 역량교육 교육까지 등장했을 때 제 마음속에는 저게 오래 갈까? 저는 그런 의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 역량이라는 단어는 원래 그런 의미로 기업 연구소에 나온 단어였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OECD에서 이렇게 미래사에 필요한 하나의 인간이 갖춰야 될 인지상의 그 기능으로 역량이라는 단어를 구체화시키고 또 많은 연구소에서 월드뱅크나 아니면 그 다보스 포럼에서나 계속 역량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확대하다 보니까 이것이 최근에 와가지고는 아주 구체화됐습니다. 여러분, 역량이란 알고 있는 지식을 기반으로 일상생활이나 문제 상황 속에서 자신이 문제를 발견해야 됩니다. 그거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역량입니다.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은 역량주의 교육과정이고 우리가 이미 고시에서 이제 교과를 개발하고 있는 2022 교육과정은 역량 함양 교육과정으로 합니다. 이번에 여러분 일정 연수 동안에 어떤 분들이 강의할 때 이러한 큰 패러다임을 연비에 두시고 공부를 하시면 아마 머릿속에 쏙쏙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게 OECD 학교 얘기하는 거죠. 이게 데스코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좀 핵심은 뭐냐면 이걸 등장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 다 여기에 지금 비중을 두고 있고 여러분 여기서 논쟁할 때 보면 다 이것이 근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에이전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행위자. 근데 우리가 자꾸 스튜던트 에이전시만 얘기하는데 여기 그렇지 않습니다. 학부모도 필요하고요. 교선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여러분들도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도 이제는 오히려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메타커그니션, 메타인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우리도 한 단계 높게 데이터에 의해서 나와야 있는 생성 인공지능에 나온 그런 정보가 이 사실인지 가짜인지 이걸 다 확인하려면 분명히 이제는 우리가 개개인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냥 따라간다 하더라도 결정적일 때 실용적이고 기능적일 때는 따라간다 하더라도 본질적이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인류나 철학적인 인권적 차원을 얘기할 때는 또 다른 면에서 볼 수 있는 형성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육은 실용적인 차원, 기능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분이 2급 정교사 때는 기능적으로 놀아야 되지만 1급 정교사가 전문가가 되면 기능적인 게 중요하지만 본질을 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가 안 됐으면 자격증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담으로 여러분들은 제 강의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를 처음 들을 텐데 제가 28년 동안 청주교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총장 말고 교환교수로 미국에 2번 나가기 위해서 말고 모든 수업에 모든 과목 한 얘기 했어요.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교사는 전문직이다. 그래서 전문가의 요건을 제가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는 교사는 예비살인자라는 걸 인정하고 살인하지 않을 공부를 대학 때 하고 현장에 나가야 된다. 본인이 예비살인자라는 걸 인정하고 나는 살인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했는데 자꾸 그 범죄에 가능성이 있으면 교사하면 안 된다. 과감하게 자퇴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꿈을 가지라 했었는데요. 이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살인이라는 게 꼭 망치나 칼 가지고 상대방의 물리적 생명, 생리적 생명을 끊는 게 살인이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어린아이들의 자랄 수 있는 새싹을 자라는 것도
보이지 않는 살인이고 완전 범죄에 가깝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대학 시절에 그런 것에 대한 겸손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님의 눈빛 하나,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에게 깊은 상처를 줄됐고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성장해서 큰 대가가 될 수 있는 씨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선생님의 눈빛 하나와 선생님의 말 한마디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에이전시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물론 이제 지금 여러 가지 현상들에서 우리가 받고 힘들고 상처받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다른 면에서는 거꾸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민주국가가 되고 사회가 바뀌어서 우리가 의리라고 그래가지고 학부모들이 저렇게 한다고 하지만 국가나 교육과정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교직자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갑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공급자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선생님의 눈빛 하나, 선생님의 말 한마디에 그 아이가 상처받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그 중요한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차별한다는 것 때문에 격한반응하는 거잖아요. 그건 뒤집어 보면 선생님의 역할이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우리가 하는 그 가르침 하나가 그 아이에게 주는 것은 어려서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이제는 커서 생각의 불구제가 될 수 있게 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도 가능하다는 게 교사입니다. 특히 중고등학교는 다릅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님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은 예비 살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 내재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제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계셔서 되게 새벽에 전화가 깜짝 놀라게 되는데 전화 왔더니 교수님 누구예요? 저 취직시켜주세요. 제가 무슨 소리 했냐면 예비살인자를 인정하고 교사가 돼야 되는데 나는 성정이 난 또 마음 자세가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교대 다니지 말고 사표를 내고 나가. 자퇴하고 나가라. 그런데 이 내 얘기에 그러한 결단력과 자기 정확히 아는 사람이면 밖에 나가면 돈 버는 거 그런 정도의 결단력과 그 정도의 자기를 아는 사람이면 교사보다 더 큰 돈 벌 수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 사퇴내고 자퇴하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 뒤에 뭐라고 했냐면 내 말 때문에 자퇴하고 나가서 다니다가 혹시 그 직업 모두 힘들면 와라. 그러면 내가 직업을 구해주겠다. 어디 저 수의라는 게 못 듣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뭐 수의든 뭐든 내가 친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직업 구해주겠다. 그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보니 저한테 세 과목을 들은 학생인데 교수님의 하신 말씀대로 제가 행동하다 보니까 교사 훈련 받아가지고 지금 3개월밖에 안 됐는데 선배님들도 그렇고 도저히 저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흰 봉투에 부이라는 단어를 앞에 딱 쓰고 거기에 사직서를 내가지고 교육전청에 내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9시에 직원이 오면 알아서 전화 끊고 해놓고 그 교육청이 지원청에 전화를 하고 빵 전화를 걸었더니 어제 냈다는데 제발 제가 내려갈 테니까 좀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누구냐? 조금 따라서 내가 사실 이런 사람이 했더니 미안하다. 어제 결제가 끝났다.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뭐 이제 다시 시작이니까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성장 과정과 우리 기성삶의 성장 과정은 다릅니다. 메슬로의 욕구 단계설로 보면 우리 기성세대는 우리는 뭐 여러분 뭐 제가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 분리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여러분 중에 조금 연수가 있는 분들은 뭐 당신이 하나 차이가 별로 없는데 자꾸 구분하지 말고 똑같아 내려갔다고 그렇습니다만 성장 과정에 보면 지금 그 X세대나 Y세대 같은 경우는요 먹고 사는 문제 안전 문제 가지고 근근히 살았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중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적어도 한경의 기준을 이룬 상태에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고 난 상태에서 살았기 때문에 먹는 문제하고 안전 문제 가지고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다닐 때
간첩이 나타나가지고 울진산적 지역에 간첩 나타나 이승복이 뭐 미로 어떻게 해가지고 사망을 해가지고 자다가 꿈에 간첩에 쫓겨가다가 깬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안보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았던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기성세대는 어떤 판단할 때 자기 삶의 과정에 있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즉각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하고 여러분 선배 기성세대하고는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성세대에 대한 얘기를 라떼라고 해가지고 무시하고 그냥 방치하지 마시고 선배님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절대 차이는 인정하지만 차별하지 말고 그냥 존중하되 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해서 그 선배들의 말을 따라서 여러분이 그쪽에 같이 흡수되지 마시고 여러분의 세대에 성장을 있었던 그 쿨한 면, 정의로운 면, 뭐 조금 이기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남에게 해를 주지 않는 그런 진정한 개인주의 이런 게 있을 때 여러분 진정한 전문가가 되고 내공이 있으면 절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문제 해결하는 것 중 하나는 뭐냐면 교사로서 진정한 전문가라는 나는 전문가야. 학부모가 어느 대학 나오고 어떤 재능가 있고 하더라도 당신 아이 나한테 맡겼으면 이 아이는 내가 당신보다 집에서 가르치려면 학교 보내지 말지. 학교에 오면 이 아이에 대해서 권한이나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이나 가르칠 수 있는 전문적인 시간에서 내가 전문가니 나한테 맡겨.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학부모가 오면 무슨 일을 해도 당당하게 눈에서 힘이 있고 상대방이 믿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은 이 에이전시를 얘기할 때 자꾸 우리가 학생 얘기하면 전문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교사인 우리도 분명히 거기에는 뭔가 해야 될 과제가 있고 우리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이 대세코 프로젝트하고 이 런커버스 2030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얘기가 됩니다만 이게 이제 저는 항상 이거를 강의할 때만 얘기합니다. 2015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나온 표입니다. 21세기에 인간에게 필요한 스킬 16가지를 제공할 때 이렇게 세 개의 카테고리로 16가지를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문해력과 역량과 인성입니다. 이건 다 아는 내용이죠. 한두 번 그건 아니죠, 그죠? 임용고사 준비할 때 저거 다 암기한 거죠, 그죠? 그래서 더 설명 안 되죠? 앞으로 점점 더 문해력이 강조가 됩니다. 단순히 읽기 쓰기만 한 자기 표현이 아니라 이는 첨단 기술로 어떻게 변화가 되고 인공지능이 뭐고 키오스크가 뭐고 이걸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그걸 몰라가지고 옆에가 쩔쩔맵니다. 과거에 고속버스가 만들어질 때는 고속버스 안내양이 최고 직업이었었고 고등학교 때 제 모습을 생각하면 그 고속버스 안내양이 그렇게 멋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하고 카드 가지고 체크만 하면 누구도 과거에 고속도로에서 톨게이트를 빠져나갈 때 그 안에서 사람이 돈을 주고 받았던 것이 지금은 다 밖에서 차로 제가 이번에 그 외국의 그 노벨 프로젝트 때문에 스웨덴을 다녔는데 스톡홀름이라는 도시는요 외곽에서 모든 도로에 다 이 체크가 돼 있어가지고 그 도로를 통과되는 순간 그 도시 안으로 들어오면 벌써 체크가 돼서 주차료를 자동으로 체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더라고요. 스마트 도시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이러한 그 ICT에 대한 문해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기계와 공동하고 협력하고 살려면 첨단 기술이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읽고 응용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ICT 문해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중요한 게 역량인데 역량은 4가지죠. 어떤 상황을 보고 문제 해결하려면 정확하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비판적 사고력이죠. 크리티컬 띵킹입니다. 거기서 보고 난 뒤에 저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발견하는 게 그건 뭐예요? 그게 크리에이티비티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을 기르려면 이제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빠르고 깊고 넓어서 혼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협력을 해야지. 협력하려면 소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커뮤니케이션, 콜라보레이션, 크리에이티비티,
크리티컬 띵킹은 이 네 개가 모든 역량의 기본입니다. 2015 교육과정에 얘기하는 역량 6가지 여기 기반을 하고 있고요. 20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2015 교육과정 역량을 앞에 내세워가지고 너무 확립 얘기를 했는데 이 우리가 말하는 역량이라는 게 교육 목표냐 추구하는 한 인재상이지 이것에 대한 2022 교육과정은 조금 뒤로 후퇴되어 있고 2015 교육과정 역량 함양 교육과정인데 2022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라면 2022 교육과정 역량 함양으로 바뀐 것은 스튜던트 에이전시를 강조하다 보니까 역량을 함양이라는 말씀에서는 학생의 역량을 함양하는 거죠. 주체가 바뀐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모든 교육의 틀은 그렇게 돼 있고 더 중요한 건 인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2015 교육과정 보면 바른 인성을 가진 창의융합형 인재 요 인성이라는 거 창의성의 역량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보면 요걸 그대로 반영하는 게 2015 교육과정입니다. 2022 교육과정도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도 포용성이라는 게 단순한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걸 포용하는 한층 높은 단계의 인성을 얘기하는 게 포용성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역량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교육은 지식의 단계의 교육에서 지혜의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 지혜로움이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구체적인 실행력,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결국은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의 내용은 교육의 패러다임이 변할 수밖에 없다. 다 아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이걸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디지털 영상 예고하는 것은 너무 이게 변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뭐 자유도 인권도 중요하지만 책임이라는 얘기가 등장하고 의무가 중요한 건 기본이고요. 자, 이거는 뭐 이거기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연출 너무 많이 받으셨죠. 임용고사 준비를 많이 다 알고 있죠, 이제. 이거 보니까 좀 새롭죠, 이제. 제가 총장하면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한 11시, 12시에 교대 도서관을 이렇게 드나들면 학생들 저거 암기하느라고 둘이 앉아가지고 펴놓고 얘가 틀렸어 이렇게 네? 목표를 전체를 암기하느라고 고생했더니 여러분들도 이제 그렇게 하셔서 오시는 거죠. 근데 2022 교육과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았고 이제 본론 좀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이러한 그 지식의 단계의 교육 지혜를 넘어가면서 앞으로 충북교육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5개 영역에 실제 그 지침에는 4개역으로 바꿨습니다만 46개 과제를 제시해놓고 공약을 정책으로 입안해가지고 잔존마다 지금 4년 동안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 매니페스토 운동본부에서 점검을 해보니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후보자가 만든 공약은 실현 가능성도 있고 현실 적합성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평가에서 SA 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아서 뭐 평가단을 붙지 않습니다만 그것만 잘 이행하면 저는 그냥 뭐 유권자나 우리 교육가족들이 원하는 것에 기본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공약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제가 운동을 몇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사 존중과 이거 운동입니다. 저는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교육의 학교 교육의 중심은 학생입니다. 학생이 없으면 학교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주체는 교사입니다. 학교가 잘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나타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출발점이 학생 앞에 교사가 선생님들이 열정을 가지고 당당히 설 수 있는 분위기 만드는 게 전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학생 앞에 열정을 가지고 당당히 설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첫째 제가 요구한 게 뭐냐면 학부모님들이 선생님 존중하는 정도를 버려달라. 제가 활동 고민하고 저도 초중고등학교 졸업하고 석박사 학부사 끝나고 28년 동안 충북에서 먹고 살았기 때문에 제가 충북에서 교육으로 자라고 충북에서 교육에 의해서 제가 먹고 살아요. 벌어먹고 산 사람이라 충북 교육은 다른 어느 사람 못지않게 더는 아니지만 못지않게 교육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고민하는 중에 하나 방법은 그래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좀 운동적 차원에서 지면 좋겠나 하는 고민을 때 만드는 게 요내용. 제가 작년 12월 초에 대전에 가가지고 어머니도 한 15분을 모셔다 놓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를 운영되는 그 책임자는 교사이기 때문에 열정을 가진 당당 학생들 앞에 선에 설 수 있으려면 학교 운영이 선생님 존중의 을 벌어달라. 자녀가 학교에 와서 선생님과 대화하고 맞섰을 때 지 부모가 지 편이라는 것하고 지 부모도 선생님 편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학생의 행동이 달라질 것이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선생님들 존중을 버려서 학교에 와가지고 자녀가 학교와 학생의 신분으로 선생님과 맞섰을 때 우리 부모도 선생님 편이라 생각하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학생이 선생님 존중하기 시작해서 학교가 정상화되면 그 모든 성과는 학생에게 돌아갈 것이다. 여기 요새 제가 명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어제 고민하다가 한 아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교권 침해는 많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훼손하는 거다. 말이 되지요? 아마 이거 많이 써먹으려고 그래요. 어떤 한 학생이 교권을 침해한 그것은 나머지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다.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열정을 당대에 맞설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만들어주면 결국은 그 모든 것 학생의 성과가 돌아올 것이냐. 그리고 선생님을 존중하는 그 아이는 분명히 집에 오면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이다. 그러면 일석사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때 그들은 토요일날 제가 얘기했는데 월요일날 바로 주전에 모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프랭카드를 붙였고 그 프랭카드에 대해서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올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 뒤로 도단위에 있는 모든 모임에 가면 전 이거를 반복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2월 3월부터는 무슨 얘기를 시작했냐면 5월 달에 스승의 날 어머니날 자식한테 부모 효도하라고 하고 스승의 날 제자한테 선생님 강단편지 쓰라고 하지 말고 스승의 날은 학부모가 선생님 존중하게 눈을 버리고 어버이날 선생님들이 자식을 키워줘서 학교 보내 고맙다는 그런 존중과 배려하는 운동을 벌여서 부모와 교사 간의 기성세대 간의 그런 존중과 배려하는 운동이 벌어지면 학생이나 자녀가 그걸 보고 배울 게 아니냐. 교사한테 감독편지 쓰고 하라고 자식한테 효도하라고 하고 하다도 안 되니까 그냥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재산 다 껴안고 있다가 죽기 전에 안 줄 거라고 그렇게 악담하면서 자식한테 배워보려고 하지 마시고 선생님 존중하는 걸 버리면 그 아이가 선생님 존중하고 집에 와서 부모 효도할 거 아니냐. 이 얘기 제가 수십 번, 이거 뭐 횟수는 생각해 못하면 몇백 번 드릴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할 때마다 단 어느 한 분도 제 얘기에 아니다고 하는 한 분도 없습니다. 다 인정합니다. 어디 가서 이건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5월 5일 날, 내년 5월, 올해 5월 달에 여기 남성초등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이 붙었었고요. 요건 청주 여성이 있었던 거예요. 어버이날은 선생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님을 감사합니다. 스승의 날은 학부모님들이 우리 아이 가르쳐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참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제 바람은 내년 5월 달에 대대적으로 뭔가 하고 싶어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운동 차원에서 갑자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언론에 막 나오고 그러면 너무 형식적인 것 같고 또 이렇게 서로 마음이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끌고 나가면 저게 또 너무 이례적인 것 같아서 참고 그냥 지금 서서히 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 저 참 사건이 다 터지고 난 뒤에 제가 지금 성명서나 쓰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저거를 넣어서 이제 우리가 충북만이라도 먼저 학부모와 우리 교직자 간에 기성세대가 서로 존중의 배려하는 걸 벌여서 학교에서 학부모에서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교사나 교원단체가 나서는 게 아니라 학부모단체가 나서서
학부모를 제어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를 바라는 게 제 꿈입니다. 다만 여긴 여러분들도 그런 분위기가 될 때 우리도 여러분 진정한 전문가는 학교에서의 교사는 자녀로서 부모가 하는 일은 집에서 자기 권한이 하기 역할이지만 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권한은 교사가 있는 겁니다. 진정한 전문가면 당당하게 학부모와 맞서세요. 학생에게 정말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가르치고 잠자리에 깨우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잠자리에 깨우다 문제가 벌어져서 선생님이 실수에 미입을 해가지고 문제가 벌어지면 실제 선생님 그런 진정한 본질적인 차원에서 교사가 해야 될 일을 하다가 학생한테 문제가 되고 되면 그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는 뭘 하면 뭐 사건 터지면 교장이 와가지고 그 빨리빨리 해결하고 어떻게 해서 수습하고 왜 문제를 터뜨렸어? 그러지 말고 언론을 빌고 말아. 분명히 나서고 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교장 선생님은 이런저런 사유로 이렇게 순간순간 무마하게 해결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물론 그 교장 선생님의 어떤 의도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런 관리자나 동료 교사들의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때 정말 그렇다면 교육청에 저한테 연락하세요.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학교 내 문제가 벌어지면 저희들은 하도 반복들 하기 때문에 제가 학생을 부지런히 들여하고 교장, 학부모 다 똑같은 얘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사 존중을 벌이고 있고요. 또 교육감은 학생을 위한 교육감이 아니라 학생 앞에 열정을 가지고 당당할 수 있는 교사를 위한 교육감이 되겠다. 그래서 교육감은 교사를 위한 수단이고 도구다. 또 단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운영하다 문제가 됐을 때 그것도 같이 하겠다. 그래서 교육감은 학생 앞에서는 선생님을 위한 교육감, 교장이 교육감이 되겠다고 하면서 저를 도구로 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정에서 끝나거나 현장에 가셔가지고 힘들게 하면 교장 선생님이 부당하고 옆에 상사가 부당하고 하면 안 되면 자꾸 혼자 자기 탓하고 그냥 방에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혼자 애는 정보하지 마시고 주변에 지금 내가 믿는 친구한테 동료에게 내 얘기하고 아니면 누군가는 그 얘기 들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들어드리겠습니다. 절대 앞으로 물러나지 마시고 진정한 전문가라면 여러분 당당하게 학부모 갔을 때 어느 대 나오냐고 묻고 석사냐 묻고 나는 박사인데 해가지고 상처 준다고 하면 그 순간 감정이 격해가지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해가지고 감정 변하지 마시고 아 그런 정도의 학부모구나 그래요. 나는 뭐 내가 학부밖에 안 나왔지만 나는 그래도 당신의 자녀를 가르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교대를 나왔기 때문에 내가 전문가다. 당신이 학교는 박사 가지고 뭔지 모르지만 그건 당신 전공이고 당당하게 눈빛 힘을 주고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감정 변화 없이 상대방을 제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려면 사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정말 여러분의 분야에 대해서 적어도 교사의 눈빛 하나, 교사의 말 한마디가 그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 있는 싹을 자랄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열심히 진심을 가지고 보여줄 때 사실은 그건 통한다고 봅니다. 전 진심으로 통한다고 봅니다. 전 지금도 초등학교 때 은사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대 총장 취임식 때도 그렇고 제가 교육감 취임식 때도 그렇고 제가 제일 소중한 게 뭐냐 교대 취임식 때는 초등교 양성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근데 보니까 뭐 시장 뭐 국회의원 뭐 당원 축사한다고 하는데 한이 들리기도 보니까 너무 길어. 그래서 제가 결단 내린 게 이번에 총장 취임식의 축사는 아주 필요한 사람 한 두 명 말고는 딱 한 사람이다. 누구냐? 초등학교 6학년 담임 선생님으로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 교육감 때도 그랬거든요. 교육감 때는 초중 보니까 초중을 보셨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을 했을 때 고등학교 선생님은 그 사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뭐 코로나 때문에 혹시 그럴까봐 안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 끝나고 난 뒤에 교대총장 그 취임식하고 난 뒤에 오히려 제가 칭 더 많이 받았습니다. 본에 있는 17개 시대 그 대학의 총장들 대부분이 왔었는데 그분들이 자기가 평생 대학 총장 취임식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른다는 모습을 처음 했다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제자도 이 다음에 교육경을 넣어서도 대통령 될 수 있고 세계인 지도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보다 초등학교 교사로 유치원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이나 어떤 면에서의 그 가치는 다 열려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누구 하나 소리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한 전문가가 돼서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 그 아이들이 이 다음에 어떤 면에 어디가 됐고 스승과 제자는 부모 자식 말고는 천륜이고 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잘 가르쳐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은사님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있으면 평생 그건 재산입니다. 퇴임하고 난 뒤에 보험을 대개 연금만 받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보험 중에 제일 좋은 보험은 사람보험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탐나는 대로 언제 제자 해가지고 그런 걸 하는 선생님은요 보면 다 메모를 해가지고 모임을 하니까 사실 다 메모를 해놔가지고 거기 그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반창했다는 걸 보시면 가서 또 옛날 거 다 찾아가지고 이런 거 다 암기하고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어려서 어떻게 했다. 여러분 실제 초등학교 선생님, 유치원 선생님은 힘들고 어렵지만 진정한 전문가가 돼서 여러분이 진정을 보이고 그 아이들의 꿈이나 그 아이들의 잠재력을 키우고 개발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저는 세상에 어떤 직업보다 가장 숭고하고 또 가장 가치가 있는 직업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모운동을 벌이고 앞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미래 인재상을 얘기할 때 다 하는데 간단합니다. 교육은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계속 변하는 게 아니고요. 교육의 본질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게 근육을 두 가지 그려야 돼요. 하나는 몸 근육이고 하나는 마음의 근육입니다. 몸 근육을 기르는 것은 몸 활동을 많이 하는 거고 마음 근육을 기르는 건 독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근육을 기르는 것보다 우선하게 된 몸 근육이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학생들과 같이 할 때 몸 근육 기르는 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놀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과 같이 뛰어놀고 선생님들이 뭘 다 잘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다 보이는 것보다 선생님이 못하는 것도 있고 선생님 이런 약점도 있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아이 지금 능력 없는 앞에 가지고 난 너무도 못하는 게 있다고 해주면 그 아이가 힘이 되고 선생님이 나보다 못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그 아이가 힘이 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긍정심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충청북도 교육은 올 하반기에는 몸 근육 활성화하는 것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미 청주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에서도 몇 개 고등학교는 이미 전 학년이 매일 지금 몸 근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사에서 만불 박사 대회를 하는데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시험 보려고 딱 문제 들고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앞으로 놀다 할 일 없고 시간이 나오면 공부하라고 그랬더니 뒤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웅성웅성거려요. 기본적으로 건강해지고 몸 활동화가 돼서 근육이 길러지면 인간관계 좋아지고 집중력 생기고 또 뭔가 할 때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자기를 찾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라고 얘기하면서 기본적으로 그 좀 답답하고 힘들다고 저 체육원 전담교사 껴가지고 체육시간 나가 놀아 하고 그냥 혼자 앉아서 혼자 있지 마시고 전담교사에 맡겨놓고서라도 옆에 가서 같이 뛰어서 좀 뛰었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선생님이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과 같이 뛰어놀면서 몸 근육을 기르면 그게 마음의 근육이나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한 기본입니다. 여러분도 해봤지 않습니까? 임용고사 볼 때 기억 많이 하는 거예요. 체력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몸 근육은 사실은 뭐 앞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생각이 없고 더군다나 핸드폰 가지고 방 안에 가지고 보려면 뭐 요새 저도 핸드폰을 많이 보는 중독이 줄이긴 한데 여러분 그걸 해결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 실리콘밸리나 덴마크나 프랑스 이 많은 나라가 다 법으로 제도로 핸드폰을 학생들이 갖지 못하게 되고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활용하지 못하게 다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지 말라고 뺏고 강요할 게 아니라 밖에 나가 뛰어놀게 하면 핸드폰 안 쓰게 돼 있잖아요. 집에 와가지고 뛰어놀게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숙제했을 때 너 어제 뭐 했어? 나가서 운동하느라고 숙제 안 했어요. 잘했어.
숙제 안 했는데 핸드폰 보지 않고 뛰어놀았으면 그게 숙제한 걸 더 잘했어요. 이래가지고 역으로 숙제 안 하는 것에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정도로 몸 근육 활성화되다 보니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음 근육은 사실은 뭐 독서인데요. 여러분 아까 얘기한 혼합 공간 얘기할 때 현실 공간에 나와 메타버스 공간에 아바타가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기성세대는 계속 좀 낫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 배우기 전에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는 아이들은요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요새 지금 앞으로 ADHD가 또 등장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지금 우리가 그 당하는 또 상처받는 그 아이들이 정상적이고 아주 모범적인 애가 와서 그랬으면 정말 뭐 더 상처받겠지만 지금 다 못 찾는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못 찾는 아이. 이게 지금 이 첨단 기기가 발달하면서 인간의 욕구 욕망을 다 분출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여러분 우리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쁠까요? 우리 그래도 3차원적 공간에서 안 됐는데요. 우리는 일용 기동 탁 이게 1급 비밀에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러죠. 일용 기동 타격상이라 해가지고 중부전선으로부터 동부 쪽에 전방에서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부대가 뚫리면 우리는 아무 데나 틀어막을 수 있는 그런 부대가 제가 29개월 동안 근무를 했는데 꼭 추운 겨울이나 그 여유가 되면 홍천을 내가 또 포병이 있었기 때문에 한 40여 대의 차가 행군을 하는데 충전지를 지나갈 때 20km를 행군을 합니다. 근데 홍천을 나고 춘천을 막 들어갔는데 옆에 있는 고참이 주소를 좀 써가지고 붙여봐. 그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소를 써 준비해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내 동기들은 꼬박꼬박 동기들 나는 거 보니까 수첩이 됐어요. 주말 수첩. 수첩을 싹 꺼내가지고 수첩 뚝 뜯어서 반을 찢어가지고 주소를 쓰는 거예요. 이름. 그것도 이제 뭐 있을 때 쓰라고 했으니까 제 거 한 반 쓰고 고창 거한 반 쓰고 해가지고 이제 쪽지를 막 던지고 있는데